여러분 이제 또 마저 다른 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포트 와인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좀 양이 많으니까 근데 이 도수가 20도예요. 이거 그냥 퍽퍽 퍼마시다가는 그냥 갑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신다 이거야. 꼭 뭐 디저트 와인이 그냥 스윗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여름 낮 점심때 모임을 했어. 그럼 먹다가 맨 뒤에 이상하게 또 이렇게 달달한 거 먹으면 좀 이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난 좀 드라이한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로제 와인이에요. 여기도 저기 불으니까 이 뭐지? 이걸 악상떼기라 그러나? 이거. 이 위에 이게 있어요. 이 로제 와인은 색깔이 이렇게 레드 와인도 아니고 화이트 와인도 아닌 약간 핑크라고 해야 되나? 약간 붉은스레만한 그 가운데 정도의 색깔인데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여러분 론 지역 할 때 얘기했던 따벨, 왜 해밍웨이가 매 점심 때마다 마셨다는 와인이에요. 따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의 루아르 강가에 있는 로제 당주, 그러니까 앙주 지역의 로제라는 뜻이에요. 로제 당주. 이 둘 다 가격이 아주 싸다. 프랑스 와인치고는. 그래서 좀 달지 않은 것으로 그냥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와인인데, 이 로제 와인은 사실은 아페리티프 식전주예요. 시작하기 전에 한 잔 마시는 것으로 많이 쓰지만 이것을 디저트에도 쓴다는 사실. 그리고 또 우리 샴페인 할 때 배웠던 샹파뉴 중에서 로제 샴페인이 있습니다. 이 세 개는 다 로제에 해당하는 것인데, 로제를 만드는 방식은 또 아까 우리 스위트 와인을 만드는 방식처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론 따벨 같은 경우는 그냥 색깔이 붉은색이 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 껍질에 난다 그러잖아. 껍질 좀 담궈서 색깔이 반쯤 나왔을 때 빼는 거야. 그러면 색깔이 반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루아르 집의 당주 지역에서 하는 것은, 당주 지역에서 만드는 거는 과피를 빼고 넣는데, 과피 안에 들어있는, 과피 안에도 약간의 어쩔 수 없는 이 붉은색 성분이 최대한 뽑아내 가지고 약간 붉게 로제 색깔로 만드는 방식이고, 샴페인은 이미 내가 샴페인 시간에 얘기했죠. 뭐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나중에 레드 와인을 첨가해가지고 만드는 방식부터 여러 가지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 로제도 식전주로도 쓰이지만 또 동시에 단 거는 좀 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디저트 와인이 된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첫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첫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와인에는, 전 세계 와인은 딱 세 종류밖에 없다. 그죠? 하나는 스파클링, 발포성 와인. 하나는 테이블 와인, 화이트든 레드든 간에 하여튼 이제 이 테이블 와인. 그리고 마지막이 뭐 주정 강화 와인이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 주정 강화 와인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포트 와인과 쉐리. 포트는 글자가 이미 스펠링에서 알 수 있듯이 포르투갈 북부에서 만드는 와인이고, 쉐리는 우리가 스페인 편에서 얘기했듯이 스페인의 제일 남쪽인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만드는 주정 강화 와인. 이 두 와인은 기본적으로 와인인데, 와인이 발효 중에 혹은 발효가 끝나고 난 뒤에 브랜디를, 그러니까 꼬냑을 타서 만드는
그런 이제 알코올을 강화하는 와인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마데이라, 요즘은 이제 스테이크 소스로밖에는 이제 못 만나는데 마데이라라는 그 또 주정 강화 와인이 옛날에는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만나보기 어렵고요. 두 종류가 있다면 이제 포트와 쉐리입니다. 자, 이 포트 와인은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 여러분 지금 다른 게 그라함인가요? 예, 그라함 루비 포트일 겁니다. 아, 일단 한 잔 마시죠. 예. 저는 사실 처음에 이 포트 와인을 먹고 제가 한 20년쯤에 처음으로 포트 와인을 마시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술이 있나? 라고 내가 이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추억의 와인인데요. 음, 항아리 속에 엄마가 설탕 팍팍 쳐가지고 진로 소주 붓고 이제 이 담근 그 맛이에요. 이거 있잖아. 이거 진짜 이거 완전 자금용 술이거든요. 이게. 이거 완전 왜냐면 와인에 그 탄닌 이런 것이 싫어가지고 여성분은 많이 싫어하는데 포트 와인은 이 달달하니까 달콤하. 근데 이 사실 도수가 이거 19도 20도란 말이야. 이게 홀짝짝 마시다가는 그대로 쓰러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역사가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포트 와인을 굉장히 자신의 뭔가 많은 부분에 스펙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 포르투갈 여신의 힘을 빌려야 되고, 여성분들은 포트 와인을 권하는 남자를 일단 경계해야 돼. 이 새끼들은 뭔가가 있는 놈들이야. 갑자기 나 포르투갈 여행 갔을 때 이런 얘기로 시작하면 있잖아요. 이거 질 안 좋은 놈들이 대부분이야.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합시다. 근데 포르투갈 여행 가서 만나는 현지인과 포트 와인을 마셨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분들, 제가 볼 때 그분들도 문제야. 왜 내가 그 산울림의 김창원 형하고 창원 형이 이제 술을 좋아하고 또 와인도 좋아해가지고 나 술만 많이 했을 때 이분이 약간 기행으로 유명하잖아.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그 전에 한번 오토바이 빠진 적이 있어. 그래서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이런 노래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그랬는데 아니 다 늙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니 그 마누라나 자식들은 기야 말 일이잖아. 그래서 막 집안에 식구들이 그렇게 막 뭐라 그러는데도 오토바이를 계속 타고 당분간 타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로 바꾸시더라고. 멀쩡한 상태로. 왜 오토바이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안 타세요? 그랬더니 글쎄 그게 말이야 흔씨, 이 오토바이를 타면 다 3년 안에는 병신이 된다대. 왜 그런 말 있죠? 그랬더니 그런데 오토바이를 3년 타고 또 병신이 안 되는 놈이 진짜 병신이래. 자기는 진짜 병신이 될 것 같아서 미리 포기했다고. 어느 쪽이 병신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봐온 바로는 오토바이 탄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어떤 방식으로든 병신이 되더라고요. 포트 와인은 기본적으로 포르투갈 북부의 두오르 지방, RO 지방, 포르투갈은 그러니까 우로 읽어야 된대요. 두오르 지역에서 나는 이제 와인인데, 그것에 있던 이 강화 와인의 이 선적지 항구가 오포르투래요. 사실 이 포르투라는 이름은 이 항구 이름에서, 오포르투라는 항구 이름에서 이렇게 기인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포트 와인과 포트 와인과 쉐리주의 차이는 뭐냐면, 포트 와인은 와인 발효 중에 중성 브랜디를 첨가하는 거고요. 쉐리주는 발효가 끝난 뒤에 첨가하는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발효가 돼서 이게 왜 이게 지금 달콤하냐?
발효 중에 브랜드를 확 부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발효가 멈추겠지. 발효가 멈추니까 그대로 당이 아직까지 다 절하 안 하고 그래도 당으로 남게 돼서 이제 이 9 내지 11%의 잔당이 남게 되고 당연히 독한 브랜드를 부었으니까 알코올 도수는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는 먹기에는 좋지만 마구 퍼마시는 와인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브랜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꼬냑이라고 부르는 이런 와인들은 사실 전부 다 모든 판이 끝나고 난데 마지막에 이렇게 한 모금 시가를 피면서 한 모금 하는 거지. 우리는 땄다 그러면 씨바 맛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뭐 맞아. 다음날 제 대가리 다 깨집니다 진짜. 막 머리 뒤로 탱크 한 대 지나가고 그냥 막 누가 막 그 머리를 갖다가 막 믹싱으로 막 박고 막 그런. 여러분 혹시 마페 브랜디라고 아세요? 여기 아시는 분은 최소한 42세 이상이세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군납 브랜디가 군납 꼬냑이 있었어. 그래서 제 아버지나 삼촌 중에 군인인 사람들은 그걸 갖다 굉장히 싸게 했는데 제가 이제 20대 때는 뭐 양주라는 걸 구경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잖아. 어느 날 이제 내 친구 중에 약간 좀 모질한 애가 있는데 삼촌이 뭐 대령인가 그런데 양주다 그러면서 마페 브랜드를 한 박스를 갖고 온 거야. 그것도 명색이 꼬냑인데 브랜드를 한 박스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는 이게 위스키인지 뭔지를 구별할 능력이 없어.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와 양주를 한다. 근데 야 육군이 왜 찍혀 있냐? 막 이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육군 찍혀 있는 걸 이제 따가지고 그걸 4명이서 한 박스를 다 마셨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저는 그 뒤로 10년 동안 브랜드를 안 마셨어요. 너무 학을 떼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만큼 잔이 보이는 만큼 따라서 우아하게 시가 좀 적시고 한 잔 마시고 집에 가는 술이더라고. 그걸 4명이서 16병을 마셔댔으니 와 정말 그 다음날 저는 막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이거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있는 술은 먹기는 쫙쫙 넘어가지만 마구 마시면 큰일 난다. 뭐 여러분 굳이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요. 그래도 누구를 선물할 때나 어떤 분이 포트와인을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의외로 어른들 중에. 와인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포트와인을 먼저 마신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포트와인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중요하다 이거예요. 포트와인을 만드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캐스크 에이즈드. 그러니까 그야말로 캐스크는 뭐냐면 이제 통에서 숙성하는 방식이 있고, 다음에 바틀 에이즈드. 병에 넣고 숙성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통수성과 병수성의 차이는 뭐냐면 통으로 숙성하면 아무래도 그 오크통의 향이나 이런 것들 많이 뵐 거고, 그런데 통수성에서 병입하고 나면 이거는 몇 년이 지나도 똑같아. 달라지지가 않아. 근데 병입 숙성은 와인하고 비슷해서 좋은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간 숙성 과정을 통해서 맛이 점점 변해간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한 70% 전 세계에서 만드는 그 포트 와인의 70%는 전부 캐스크 에이즈드 통숙성 방식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게 이제 루비포트. 요 말 정도는 알아놔 주세요. 루비포트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영한 그 여러 종류의 와인들 빈티지 뭐 별 상관없이 논빈티지로 영한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통에다가 집어넣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루비 포트는 제일 대중적으로 좀 가격대가 그나마 싸다 이거. 싸고 근데 충분히 포트 와인의 맛을 주고 오히려 영한 와인들의 블렌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과일로서의 이 포도의 풍미가 훨씬 나서 굳이 루비 포트만 찾는 가격과 상관없이 루비 포트만 찾는 팬들도 많다라는 거. 이 포트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방식도 중요하지만 누가 만드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는 방식이 이제 토니 포트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름 빈티지가 있는데 어떤 단일 빈티지는 아니고 여러 빈티지의 와인을 그 블렌딩 하는데 루비 포트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이거는 과실맛보다는 좀 훨씬 더 섬세한 느낌의 맛이 나는 것이 이제 이 토니 포트예요. 결국 루비 포트하고 토니 포트를 합친 게 전 세계 이 포트 와인 한 60%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에이즈드 포트가 있습니다. 통해서 이렇게 적어도 4년에서 6년 정도를 이렇게 수성시켜 가지고 나가는 방식이죠. 이게 한 7% 정도예요. 다음에 콜헤이타라는 거 쓰여져 있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뛴다고 봐야 돼. 뭐 잘 구경하기는 어려요. 이거는 단일 빈티지의 좋은 해의 단일 빈티지의 포도만으로 만들고 최소 통해서 7년 이상 숙성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때까지 와인 보면서 아무리 뭐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리제르바를 해봐야 이 통숙성 기간은 3년 넘는 게 없었는데 씨발 이거는 그냥 기본이 뭐 7년 뭐 그러니까 당연히 돈 비싸진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구할 수 있는 뭐 이런 막 빈티지 포트 같은 게 뭐 1963 그 빈티지 포트 같은 건 100만 원 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숙성. 이제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딱 봐도 이거보다 이게 훨씬 비싸 보이지. 빈티지 캐릭터가 있고 다음에 LBV라는 쓰여져 있으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레이트 바틀드 빈티지 이렇게 써놓지 않고 그냥 크게 LBV라고 만약에 포트 와인인데 쓰여져 있으면 일단 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빈티지 캐릭터는 뭐냐면 비교적 좋은 해의 빈티지의 와인들을 여러 종류의 와인들을 블렌딩한 것이 빈티지 캐릭터인데 이게 빈티지 캐릭터가 이제 한 30%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LVV는 단일 빈티지의 수확 후 4년에서 최소 6년 정도의 최대 6년 정도의 병수성을 거쳐서 나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 퀸타라는 말이 붙으면요. 이거는 블렌딩도 아니라 단일 포도원에서 나온 포도만으로 만든 것에는 퀸타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는 빈티지 숫자가 이제 완벽하게 쓰여져 있는 빈티지 포트가 있는데 1963, 1970 이렇게 이 빈티지 포트는 이건 여기서 제일 비싸다 이거. 근데 이 빈티지 포트는 일단 나무통에서 2년은 숙성시켜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병숙성하는데 최소한 보면 뭐 10 years old, 뭐 20 years old 뭐 이렇게 써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실 그냥 일상적으로 여러분 마신 포트 와인의 맛을 보는 데는 루비 포트나 토니 포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격도요 싸요. 지금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그라함의 이 루비 포트가 얼마냐면 31,460원이에요. 근데 포트는 지금 굉장히 싸면서도 훌륭한 와인인데요. 이거 750이고 20도잖아. 이거 한 병이면 언니 한 3명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와인보다는 오래 가지만 한번 땄잖아요. 와인보다는 오래 가지만 그래도 한 2주일 안에는 해결을 2주일 정도는 가지면 2주일 넘어가면은 상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건 염두에 두세요. 근데 여러분 이 아마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여기 분명히 있을 텐데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포트 와인을 굉장히 잘 쓰실 거예요.
어디에 씁니까? 여러분 집에 스테이크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스테이크를 구울 때 스테이크에는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아주 시시끌랑한 싸구려 그 저기 뭐냐 그 누리끼리한 소스 뭐냐?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예? 데미글라스 소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싸구려 소스 말고 여러분 집에서 소스를 집에서 만들어서 존나 가오에서 보이려면요 만드는 것도 존나 쉬워요. 돈이 들어서 그렇지. 포트 와인 소스 특히 스테이크 먹을 때 와인을 먹을 거라면 소스를 와인으로 쓰는데 사실 실제로 세계의 유수한 레스토랑에서 비싼 레스토랑에 쓰는 그 스테이크 소스가 뭐냐면 포트 와인 소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포트 와인 소스를 막 빈티지 포트 와인으로 쓰는 뭐 미친 새끼들이 있으면 이제 갑자기 소고기가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어. 스테이크 하나가 막 몇십만 원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1963 포트를 소스로 썼다 씨바. 어쩔 거야? 응? 근데 그런 개지랄은 뭐 알아서들 하시고요. 이런 제일 싼 포트 와인, 루비 포트나 이런 포트 와인에다가 예를 들어서 발사믹 식초 이런 걸 붓고 한 15분 정도를 처음에 확 끓였다가 약한 불로 점점 졸여 나가요. 졸입니다. 그것을 약한 불로 15분 정도. 그걸 고기를 굽고 난데 그걸 이제 수주로 퍼가지고 폼나게 화가처럼 접시에 뿌리면 향도 너무 훌륭하고 고기하고도 너무 잘 맞고 고기 맛도 굉장히 훌륭해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포트 와인을 요리에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한 병쯤은 냉장고에 있어 한 3만 원쯤 주고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고기 구워 먹을 때 그런 소스를 만들어 뿌리고 뭐 그 위에 뭐 요즘 아스파라거스 존나 싸잖아. 뭐 아스파라거스나 뭐 정 안 되면 뭐 저기 그 메시 포테이토 뭐 이런 거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가니시들을 한 종류 만들어서 딱 올리면요. 굉장히 훌륭한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싼 가격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는 이런 종류가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것이 중요하다. 누가 어느 회사가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포토가 생각보다 많죠. 여러분이 지금 그 마시고 있는 것은 이제 그라함이고요. 다우, 로버트슨, 폰세카, 라모스 핀토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다실바, 처칠, 콕번 우리는 요즘 이게 제일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샌드먼 펠러스 뭐 이런 그 브랜드의 그 포트 와인이면 언제 어떤다고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정말 불필요한 정보지만 포트 와인의 역사적인 슈퍼 빈티지들이에요. 1963, 1970, 7783, 9194, 97, 2023. 특히 이제 여기서 보르도 와인하고 겹치는 빈티지는 하나밖에 없네요. 2000년.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여러분 구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는 2000년, 2003년 정도일 거예요. 요는 정도는 정말 만약에 누구를 선물한다 그럴 때 서로 한마디 의미 정도는 이것도 씨발 못 알아보면 병 확 대가를 깨버리든지 해야지 할 만한 어떤 그런 빈티지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먹지 않고 또 꽤 병수성 자체를 올리도록 하면은 또 더욱 마치 와인처럼 훌륭한 더 숙성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포트 와인은 의외로 우리나라 팬이 많은데 쉐리는 사실은 별로 잘 그렇게 아직까지는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쉐리는 주정 강화 와인 중에서 포트 와인에 못지않은
엄청난 그 세계적인 팬을 갖고 있는 유수 깊은 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디저트 때 한번 쉐리 와인을 한번 내 보는 거야. 존나 가고 있지. 삼살 모르니까. 이거는 이제 바르의 중성 브랜드를 첨가하는 게 다르고 이게 다르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로미노, 뭐 페드로 히메네스 이런 거는 다 이제 이 그 쉐리를 만드는 주요 품종인데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다 스페인 품종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일 거는 아시아일 것은 이 말이다. 이거.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쉐리주는 드라이한 것에서 스윗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당연히 이게 디저트 와인을 생각하고 그 쉐리도 포트처럼 다 달달하더라고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드라이한 것부터 스윗한 것까지 쫙 있다 이거. 특히 이제 만자니아, 피노라고 쓰이는 것은 전부 다 드라이한 쉐리주입니다. 그리고 아몬티아도, 올로로소 이것들은 약간 중간이고요. 크림이라고 쓰는 것이 스윗한 거예요. 근데 주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스윗한 겁니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근데 정말 걔들은 이게 유명한 그 스페인 쉐리 만드는 사람들의 얘긴데요. 달달한 거는 다 수출하고 우리는 드라이한 것만 마신다. 그래서 이 그 만자니아, 피노 이런 말들이 어떤 그 저기 품종이나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 드라이 앤 스윗에 얘기하는 거라는 걸 이건 이 정도는 알아놔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쉐리주를 그렇게 다양하게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스페인 가나 뭐 저기 유럽에 여행 갔을 때 이거 뭔 술이지? 아 근데 쉐리주는 쉐리라고 써놨어요. 아 이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쉐리인가? 근데 그 쉐리에서 보면 모르잖아. 자세히 보라고 말이에요. 피누라고 써놨는지 크림이라는 영어가 보이는지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근데 드라이한 것에서 스윗한 거 한번 유럽 여행 가시면은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충분히 맛볼 만한 굉장히 훌륭한 술입니다. 그리고 이 쉐리주는 기본적으로 미국산 그 오크통에서 발효를 합니다. 숙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쉐리주는요 독특한 숙성을 해요. 그러니까 와인하고 똑같이 오크통에서 하긴 하는데 오크통 마개를 꽉 안 닫아. 대충 공기를 통하게 합니다. 뭐냐? 강제적으로 산화시킨다는 거지. 공기하고 접촉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독특한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숙성 중에 증발해. 알코올이 1년에 3%씩.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엔젤스 쉐어라고 합니다. 천사들의 몫이다. 3%는 나머지는 우리가 먹고 3%는 천사들 먹는다.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 좌파 감독이 영국의 막시스트 감독인 켄 로치의 최근 영화가 엔젤스 쉐어였잖아요. 거기는 이제 물론 이제 이 엔젤스 쉐어는 위스키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위스키도 똑같이 엔젤스 쉐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엔젤스 쉐어의 아주 진정한 출발은 바로 이 쉐리 만드는 정발하는 데서 나왔다라고. 이 이름만 익숙하면 될 것 같아요. 곤살레스 비아스의 티토 페페, 그리고 하베이스의 브리스톨 크림, 그리고 페드로 도메크의 라이나, 그리고 헤레즈 프론테라의 드라이색, 이게 다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인기 있는 쉐리주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유럽이나 아니면 남대문 지하 낙가마 시장 이런 데 지나다가
뭐 곤살레스 비아스 어디서 뭐 들어본 것 같아 이런데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 호기심이라도 한번 사가지고 해먹고 남으면 요리해서 쓰면 된다 이거야. 아, 사실 그 서양 요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스잖아요. 뭐 걔들 뭐 사실 조리법이 중국이나 일본처럼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니까 그 소스에 가장 많은 걸 결정하는 게 리큐어, 이 술이에요, 술. 어떤 종류의 리큐어를 이 소스를 만든 데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먹으면 오 이거 신기하고 죽이는 맛인데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음, 리큐어만 제대로 있으면 집에서 얼마든지 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맛입니다. 칼 막스가 와인 광이었다는 건 아마 이미 많은 원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칼 막스는 바로 모젤 지방, 아까 프랑스에 가까운 모젤 지방의 아주 작은 도시인 트리어라는 도시에서 1818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칼 막스의 부모 아버지가 바로 그 모젤 지방에 와인을 만드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칼 막스는 사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 와인과 굉장히 밀접한 상태에서 자라났고 지금도 벨로비츠인가 벨로이 비츠라고 하는 그 모질지가 지금 유명하진 않은데 바로 그 동네 그 칼막스가 있었던 그 동네의 포도밭에서 와인을 만듭니다. 근데 그 와인 라벨에 칼막스 조상이 그려져 있어. 혹시 뭐 우리나라에 수입은 안 돼. 그 동네 근처에 놀러 가게 되면 뭐 칼막스가 왜 붙어 있어? 막 그러면 이제 사실 그 동네가 칼막스 고향이라고. 칼막스가 그 라인 신문의 편집장일 때 그 신문이 어떻게 폐간되고 이제 그 독일 프로이센 정부의 검열과 탄압의 끝에 그 폐간되고 결국 이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되느냐면요. 그 첫 번째 도화선이 된 칼막스의 기사가 뭐였냐면 독일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그 농부들의 처참한 실상을 그 폭로하는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먹는 와인이라는 것이 정말 그래서 그 이제 레닌의 러시아 혁명 이후로 왜 이게 소비에트 인근 지역에 이제 그루지아나 이런 쪽에 와인 산업이 망가지냐면 이 와인은 프롤레타리아의 적이다. 부르주아들의 술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사회주의 이 좌파들이 이제 와인을 공격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찌 보면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광범위하게 농민 계급을 착취했고 그 착취의 결과로 그들이 누려왔던 것이 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막스는 그런 그 독일의 포도밭 왜냐면요 독일은 또 더 심한 게 독일의 포도밭은 여러분 그 꼬트 프랑스 말로 꼬트가 구릉 은득이란 뜻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밭은 평지보다는 이렇게 이런 구릉에서 잘 자란다. 근데 독일은요 그 구릉이 아니고 막 거의 이런 45도 60도 특히 아까 이런 말했던 에곤 뮬러의 샤르초프 베르그 같은 경우는 그 60도 경사지에 포도밭을 심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를 심고 가꾸고 이거 하는 거는 기계로 할 수가 없어. 전부 목숨을 걸고 농부들이 그걸 진짜 기어 올라가서 이 바구니를 차고 기어 올라가서 일일이 손으로 하나씩 따서 수확해서 만들어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정말 와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밑에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이 와인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위험한 노동을 수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어떤 그 참상을 폭로하는 그런 기사를 써서 결국은 그가 몸담았던 라인 신문이 폐간당하고 그런 이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파리 시대와 런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칼 막스에게는 이
독일계 유태인인 칼막스에는 그 정말 가장 거의 수호천사인 위대한 친구가 있었죠. 예, 바로 프리드리 엥겔스입니다. 이 엥겔스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칼막스는 그 망명 와중에도 프랑스까지 왔잖아요. 씨발 존나 비싼 그랑크리 와인들을 엄청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보르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슈퍼 세컨드로 속하는 보르도 메독의 그 생테스테프 마을에 꼬스데스트루넬 같은 지금 한돈 50만 원 좀 하는 그런 와인을 칼막스가 가장 좋아했다고 해요. 뭐 모르긴 해도 엥겔스가 친구 와인값 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칼막스는 이런 아주 너무나 막스답지 않은 평범한 말을 와인에 대해서 남깁니다. 와인을 별로 즐기지 않는 자는 믿지 마라. 근데 사실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담 있잖아요. 술 잘못 먹는 놈한테 딸 주지 마라.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속담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여기서 술을 잘 먹는다, 못 먹느냐, 술을 많이 마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술을 마시면서도 절제와 예의를 흐트리지 않는 자, 그게 술을 잘 마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술을 잘 못 마신다는 건 술을 조금 마신다는 뜻이 아니고 술 마시고 깽판 부리고 그냥 씨발 막 완전 막 짱꼴라 대고 뭐 이런 꼴라 대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놈한테는 딸을 주지 마라, 사이 삼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막스 밑에 있는 이 라틴어 데 옴니부스 두비탄둠인가? 이 라틴어는 막스의 평생을 관통한 그의 좌우명입니다. 이 라틴어의 뜻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 어쩌면 이 말로 인해서 이제 이른바 마르크스에 의한 어떤 그런 정치 경제학과 사회주의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죠. 어쨌거나 칼막스는 이런 칼막스 또한 와인을 굉장히 사랑한 또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었고, 저 모든 것을 의심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질서를 여러분이 전부 다 바보처럼 믿지 말라는 뜻이죠. 와인도 마찬가지다 이거. 뭐가 어떻고 씨발 그랑크리가 어떻고 지랄이고 그는 다 중요하지 않고 그 모든 체계는 그냥 그 앞에 여러분 앞에 그저 존재하는 권력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근위에 희생 당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그 와인을 마시는 문화를 스스로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수업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